저희가 이제 그 사회방송 때 이제 두 분의 조합을 선보였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 대표도 포용과 통합의 숙제를 열심히 해내는 게 중요하고 두 분의 어떤 주변 반응은 어떠신지. 저는 사실 방송 나오고 나서 염색하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돈을 좀 들여가지고 염색을 좀 하고 왔습니다. 야,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색깔이 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뭐 약간 아주 깔맞지 않은데. 다른 방송 나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아니, 근데 여기가 조명이 이렇게 근데 내용이 좋다는 건 없었어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내용보다 좋고요. 주로 염색 이야기. 이제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말이죠 그 김종인 전 위원장,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지지하는 모양새가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특별히 뭐. 아유 처음부터 짓을 해야 되나 그 김용일 위원장이 옛날에 네. 문재인 대통령 네. 또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네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도움 거 아닙니까? 네, 초반에. 예. 이번에 뭐 이제 뭐 대통령의 멘토라고 자칭 하시는 분인데. 한동훈 대표님은 김종인 위원장 아니라 네. 김종인 위원장 할아버지가 오셔도 네.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국민들이 검사를 뽑지는 않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 윤석열 검사한테 하도 좀 뒤어가지고 그래도 이분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를 픽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지지라기보다는 지금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밀어주는 모양새잖아요. 예. 그분이 한 사람만 이렇게 딱 찍어서 하진 아마 않으실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그 결과가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네. 있잖아요. 요쯤에서 어제도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리스크 때문에 김동연이라든지 김경수라든지 김부겸, 임종석 이런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비이재명계로 통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며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 건지 안타깝다고 쓴 겁니다. 역시 비명계로 통하는 박용진 전 의원은 독한 말로 조롱하는 대응으로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이분들에 대해서 뭐 쓴소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짜 한 시대를 같이 헤쳐나온 사람들이에요. 공지처럼 같이 또 모르셨는데. 내란 세력의 존동을 끝까지 제압해야만 하는 비상시국. 이 조건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정치 문법으로 하면 다 망해요. 다 안타까워요, 이분들은. 다 안타까워. 예, 다 안타까운데 이분은 해야 그냥 돼.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가지고 지사된 사람이잖아.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이런 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책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예,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네.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다른 직급을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대권 이거는 과한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한때 되게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었는데 요즘은 이재명 대표한테 왜 그리 빠져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정적이 될 만한 이런 사람은 그렇게 혹독한 비판을 이 작가님 왜 그러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좀 같이 민주당이랑 큰 울타리 안에 있던 정치인들한테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미루 짐작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은 이제 탄핵에 집중할 때인데 자꾸 야당의 유력 주자 당대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전선을 너무 흐트리는 거 아니냐. 여기 집중할 때다. 이 메시지를 좀 강하게 던졌겠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김부겸 총리 같은 분은 굉장히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분이라서 이재명 대표의 포지션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제 관료 출신이고 그래서 중도 진보적인 합리적인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되는 것보다 더 어렵지 모른다 우리는. 저는 지금까지의 판단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 관점에서 보면 경선이 좀 재밌어야 되거든요. 도전자도 있고 막 말싸움도 하고 이래서 뭔가 좀 시끄러워져야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고 그래야 이제 지지율도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컨벤션 효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건데 그렇게 보면 지금 뭐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나 이렇게 막 나서서 뭔가 좀 분위기를 띄우는 건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고 민주당에게도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입지가 불어나지도 않는데 포용하고 넉넉하게 가도 우아하게 이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또 다루고 싶은 얘기가 김용희 전 장관직 사퇴를 하고 나서 본인 어떤 비화폰은 사실은 이제 반납을 했는데 경호처에서 받은 게 있었나 봐요. 비화폰은 도감청이나 통화 녹음이 되지 않으며 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소수 직책에만 지급됩니다. 비화폰은 국정 운영상 안보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에서는 핵심 통신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민간인에게도 지급되고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날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비서관이 와서 비화폰 가져갔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용희 전 장관이 그래서 노상원 비화폰으로 대검 차장하고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화폰 이야기를 알기 네. 전에요. 그때 굉장히 밤 시간인가 새벽 시간인가 출두해. 김용현 장관이 검찰에 새벽 1시 반에 출두해서 들어갔어요. 예. 갔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뉴스 보고 왜 하필 그 시간에 검찰에 가면 나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검찰하고 그때 왜냐하면 그때가 검찰, 경찰, 공수처가 막 수사본부 설치하면서 맞아요. 서로 경쟁적으로. 막 경쟁적으로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러고 수사권에 대한 정리도 안 돼 있을 네네네네. 때인데 그중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이라는 상대를 세 개 중에 딱 골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 보고 저는 좀 이상하다. 왜 검찰에 갔을까? 그때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때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한테 신청을 했는데 마침 그날 저녁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 지금 이제 장관 대행을 하신 분이죠. 네.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랑 소통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니까 그 이제 비화폰으로 이제 통화가 된 거죠. 근데 그 비화폰은 전 장관 신분이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일단 그 자체도 불법이잖아요. 그 경호처가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게 통화를 해서 출두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결국 세 기관이 경쟁을 하니까 이때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제일 편하죠. 대통령이 검찰 총장 출신이니까. 친정이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그리고 민정수석도 시퍼렇게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제 내피셜로 그 라인이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이러면 너 경찰한테 가는 것보다는 검찰이 좀 편하다. 그래서 그 라인이 움직여서 검찰로 빨리 신병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불쑥 들어간 거고 문제는 나중에 경호실 차장이나 본부장한테 영장 청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광우, 김성훈 이제 두 번째 경찰에서 이제 영장 청구했는데 이제 검찰에서 이제 검찰이 반려해버렸죠. 근데 검찰이 두 번이나 반려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비화판을 통한 그들 간에 만약에 있었다면 그 거래가 혹시나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까 봐 막은 거죠. 이게 이 오해를 사기 딱 좋죠. 근데 이 부분이 경호처라는 게 이번 사건에서 네. 체포영장을 막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게 네네. 경호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화폰에 관해서 비화폰은 서버에만 남는다면서요. 근데 서버는 지금 압수수색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의혹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 저도 그 점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특검이 될지 앞으로 경찰 수사가 될지 몰라도 사실 지금 국무위원, 경호처 이 내란 혐의에 대한 그 주변에 대한 수사 같은 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특검이 되든 안 되든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를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올해 영역 다툼을 세게 하잖아요. 예전부터 이제 뭐 해계문 유죄 다툼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과거 같았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았으면 검찰이 수사를 주도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건은 과거 검찰에 비춰보면 자존심이 좀 상할 일이죠. 수사 가지고도 서로 주도권을 지겠다는 싸움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못하고 나머지는 다 검찰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검찰 개혁을 공언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수사권을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기소청으로 전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사정 때문에 경찰과 검찰 간의 신경전이 대단하고 그것의 연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순리대로 풀어야지 요즘 시대에 이게 좀 숨겨지겠습니까? 전 검찰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관세 제일 얘기하잖아요. 멕시코, 캐나다 상대로 해서 25% 이제 고관세 얘기했다가 한 달간 유예한 그런 상황인데. 실제 우리 총 수출이 최대 65조 원 줄어들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보다 좀 더 강화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일기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아, 예. 일기에는 그래도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맞아요. 그럼 미국 매티스라든지 행정부에 뭐 이런 분들. 어른의 축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이상한 일을 벌리면 옆에서 좀 말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냥 말 잘 듣는 사람 위주로 정부와 백악관을 딱 구성하고 있어서 이 초반에 우리한테 충격적인 그런 변화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거는 뭐 경제나 안보나 마찬가지고요. 네. 트럼프가 별명이 테리프맨이에요. 네. 관세맨이라고요. 이 양반은 관세를 엮어가지고 다른 자기 어떤 목적, 예컨대 불법 이민 문제나 네네네. 뭐 마약 문제나 예. 이번에 캐나다하고 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이나 마약이나 이거 단속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한 달 유예된 거 아닙니까? 네네네. 뭐 우리하고 만약 앞으로 관세 이야기 나오면 FTA나 주한미군이나 북한 핵 문제나 관세 가지고 그걸 수단 삼아서 다른 거하고 엮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트럼프가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예. 관세맨이라 이런 네. 표현도 쓰고 했는데 좀 궁금하잖아요. 왜 느닷없이 멕시코, 캐나다한테는 25%를 때리냐. 주적은 중국인데 이유는 뭐냐. 중국의 관세 장벽을 세니까 중국이 우회를 하는 거예요. 중국 본토로 바로 안 들어가고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네. 멕시코 통해서 들어가는 거. 요걸 뒷마당이 열려버렸다는 인식 때문에 이걸 막겠다고 한 거고 두 나라가 저자세를 취하니까 트럼프가 멋있게 한 달 유예를 했는데 그건 아마 그네들 사정을 봐주기 위한 건 아니고 자기들 준비. 그렇죠.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게 네네. 있잖아요. 이 부담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라고도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그게 이제 할 거라고들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우리 공장들 굉장히 많이 대기업들 올라가 많이 있죠. 가 예. 있고 거기서는 이제 USMCA입니까 옛날 나프타죠, 예.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관세 없이 미국의 시장에 진출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 때리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아픔이고 이런 건 있는 거다. 하나만 제가 첨언하면 지난달 28일인가에 하원 컨퍼런스에 트럼프가 간 모양이에요. 거기 가서 한국산 세탁기 사례를 들었대요. 세탁기가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했잖아요.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네, 맞아요. 2013년부터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해서 수출은 한 70%인가 급감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울며거저먹기로 LG, 삼성이 세탁기 생산하는 공장을 다 미국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예를 투자예요, 들면서 급줘서 예. 빨리 들어와라 여기. 근데 문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 갈 때 우리 재벌 총수들 많이 가가지고 했죠. 네, 많이. 몇백억 불 투자 약속하고 그 투자 계속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또 한 번 그걸 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네. 국내에서도 투자가 모자라가지고 투자가 일자리인데 미국에 대미 투자만 계속 일년에 몇십억 불씩 해야 되면 그러면 우리 국내 경제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 그래서 빨리 탄핵 국면을 빨리 끝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제대로 사실 써야 이제 돼요. 예. 그 사실 트럼프하고 우리하고 사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 일기 때 그때도 탄핵이었죠. 네, 박근혜 요번에도 또 평행 이론이라는 게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는 전직 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장인가 하는 분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우리는 바보 전략을 써야 된다. 21세기 바보 전략을 쓴다고요. 바보 전략. 그게 뭐냐 우리가 뭐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지금 대통령도 없고 이래 어수선한데 조금 더 시간을 주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엄살 전략, 바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미국하고 맞짱 떠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바보 전략을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선에서 다음 대통령이 나오면 계속 바보같이 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분명히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일본처럼 네. 국방 예산을 좀 쓰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갖다 들이밀잖아요. 우리는 뭐 그럴 만한 게 없나요? 제가 아이디어는 하나 내면 제가 보다가 좀 느낀 건데요. 트럼프로 움직이는 또 다른 코드, 숨겨진 코드가 뭐냐면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그 사람은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가문의 수익을 엄청 얻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네타냐후가 깨를 낸 거 아니에요. 여기다 참전시키는 방법이 요 부동산 잘 개발하면 돈이 됩니다라고 설득을 한 거. 부동산 업자니까. 한반도도 개발 가치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좀 착안해서 비공식적 어프로치를 좀 해야
해야 된다. 차관하는 건 좋은데 아, 그거 이미 웃깁니다. 트럼프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원산지구 그거 개발하면 거기 리조트 지구 개발하면 아주 뭐 좋을 거다. 트럼프가 그런 거를 무슨 부동산 개발하듯이 그게 저는 현실성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좀 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때라니까요. 그때 좀 한번 좀 나서세요 좀 특사로 그러시면 되잖아. 예. 공부를 해야 되나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줄줄이 폐업하고 막 진짜 내수가 너무 안 좋은데 사실 그 경제 불확성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야 그래서 거래량이 막 금 거래소 개장 이래로 지금 뭐 1,000억을 넘었다고 하는데 금은 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없어요. 어떻게 뭐 돌만지 몇 개 있고 그렇죠. 우리 외환위기 때 팔았어요. 외환위기 때 많이 팔았죠. 몇 개 그냥 남아 있죠. 아 지금도 남아 계시는 거예요? 몇 개 남아 있죠.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금값이요. 예. 만 원, 한 돈에 이거 너무 오래된 얘기다. 55만 원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금값이 계속 올랐던 건 아니고요. 맞아요. 80년대, 90년대는 예? 금값이 잘 안 올랐어요. 요즘 같이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트럼프 때문에 이중으로 불안하고 이럴 때는 금이라는 게 이게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니까 자연스럽게 찾는 거예요. 그 최근에 보면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뛰어가지고 야 이거 뭐 무슨 한 돈에 맞아요. 55만 원 하면 도대체 한 돈이고 아니고 옛날에는 반 돈도 반지 만들어가지고 선물하고 반돈 했잖아요. 했죠. 이제는 반 돈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